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느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어제 이재명 정부 성과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른바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까지 모두 다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시죠. 강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10.15 대책은 너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였었다. 수요가 쏠리지 않게 더 필요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같이 했습니다. 네. 연내에 추가적인 공급 정책 발표가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전에 있었죠. 근데 벌써 12월 8일입니다. 때문에 곧 뭔가 추가 발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제 이 성과 간담회 부동산 대책 말고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강행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란 재판부 민주당과 공감대. 네. 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우상호 정무수석 이 관련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우상호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위헌 문제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수정해서 간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들리죠. 관련해서 오늘 또 민주당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성탄절에는 다시 청와대 시대. 지금은 용산 시대죠. 근데 성탄절 즈음 하면 약 한 2주쯤 지나면 이제 다시 이 청와대 시대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제 간담회에선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완전히 옮겨서 업무를 시작하는 그 시점도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미 이사는 시작이 됐고 아마도 성탄절 즈음에는 이 청와대에서 아예 업무를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나왔는데 용산 시대가 저물고 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온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오늘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기소. 내란 외환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 어제 저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추 의원처럼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내란 특검 현재 이 오는 14일이면 사실 종료가 되죠. 활동 시한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무리 수순이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이 지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하고 이제 26일 됐죠. 그래 26일이었던 어제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보시는 것처럼 김호철 전 민변 회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서울 출생의 고대 법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18기죠. 네, 이 관련 한 2기수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민변 회장을 역임했었던 이 지금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이번에 감사원장으로 좀 지명이 됐는데 정권 때마다 감사원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비판을 좀 받아왔었는데 새 감사원장 회하에선 어떤 활동을 좀 벌일지 좀 주목이 됩니다. 사진 기사입니다. 보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근데 머리에 뭘 걸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막 뭘 걸죠. 이게 뭐냐 싶은데 세계축구연맹 피파에서 처음으로 피파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에 이거를 직접 걸었다라는 거예요. 익살스러운 저 제스처, 나 기분 무지하게 좋아라는 게 지금 완전히 지금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노벨 평화상 대신 일단 피파 평화상을 만들어서 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비판은 또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을 좀 푼 건가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겁니다. 쿠팡 유출 정보로 카드 발급됐어요 라는 신종 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카드 배송 때문에 방문하려는데 댁에 계신가요? 라는 연락이 최근 한 시민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돼서 카드 발급이 막 이게 도용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객센터를 알려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번호는 가짜고 상담원을 가장한 이 범죄자들인 거죠. 보안 점검을 핑계로 휴대전화의 원격 조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해서 각종 형태, 지금 피싱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피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쿠팡에선 명확한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정부에선 역대급으로 지금 이거 보상, 이 과징금을 좀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근데 이 보상 금액이 얼마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한도가 1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최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 자체가 10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쿠팡 회원이 몇인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액이 10억밖에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될 줄 알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10억짜리 했던 거냐, 아니면 유출이 돼도 얼마 안 줄 생각이었던 거냐, 뭡니까 이거? 사실 쿠팡 자체가 이제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그 보안에 관련해서 애산도 많고 인원도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보상 책임보험이 10억밖에 들지 않았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안이한 거야. 그러니까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또 쿠팡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게 다른 보험이 없어, 한도 10억짜리가 끝이야, 이게 제일 많은 거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보험이 10억이라고 해서 그 한도만 책임지는 거 아니죠. 저건 보험회사에서 10억까지는 보험회사 책임을 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쿠팡에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 자체가 지금 쿠팡이 유출된 것 자체가 지금 3,700만. 우리 대한민국 거의 쿠팡 가입하는 사람이 정보가 다 유출됐잖아요. 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이거 법적인 집단 소송을 통해서 한 10만 원 정도 인정됐지만 이 금액 자체는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제 집단 소송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당 한 30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이건 네.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별일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별일이 있어서 유출된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물어줄 것이냐. 아마 굉장히 소소하고 집단소송 들어와봤자 몇 푼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단순한 10억의 한도냐 아니냐 그 문제를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쿠팡은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난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선 상담사 이 매뉴얼에 보상 얘기는 언급하지 말 것이란 문구까지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쿠팡은 알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최대 이슈입니다. 오늘의 최대 이슈가 대체 뭐냐? 여기 볼까요? 사법개혁안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관련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원 총회도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사실 오늘 법관대표회의 자체는 사실 앞서서 법원장 회의가 있었죠. 지난 5일 금요일 날. 이때 나온 얘기가 사법개혁 추진안 이거 위헌성이 큽니다라는 얘기가
이미 법원장들 회의에서는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마도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추측은 가능한데 그래서 더 주목되는 건 민주당 의원총회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명계도 내란재판부법 공개 반대, 신념, 분노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 이현희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여권으로 같이 묶이는 조국혁신당에선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큰 틀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강행이 되는 건지 오늘 의총에서 어느 정도가 좀 바뀔 여지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조건 현재 법사위를 통과되어 있는 사법개혁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은 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내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헌 시비가 있다면 그 위헌 시비를 완전히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 반대의 목소리까지 지금 수렴하는 단계에 있고 그 위헌성을 어떻게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정책 의총을 통해서 논의할 것 같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수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론화되는 과정인 거지 지금 나온 얘기 그대로 다 그냥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 위헌 논란 그 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대체 뭘 갖고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겁니다. 일단 이번 사법개혁,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란 사건은 1심, 2심,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외부 인사로 좀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이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법 왜곡죄, 판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이거 형사처벌합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거는 이제 법 적용 위축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을 또 침해한다. 사법권 독립 침해, 법관 독립 침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요거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개입으로 인해서 사법권 독립도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내란 재판 중단 방지법도 추미애 의원이 요거 발의하면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란 외환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게 위헌 부분을 보니까 사법권 독립 침해, 법관 독립 침해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요.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이게 의총을 통해서 그럼 문구만 수정을 하면 뭐 이게 되는 거냐? 방법론적 측면으로 뭐 몇 개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하면 되는 거냐? 재판부가 따로 만들어지고 법 왜곡으로 처벌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위헌이다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전담재판부라는 것은요. 네.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앵커님께서는 방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의를 보면 변화가 돼 왔어요.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전담재판부로 하겠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인사권이나 어떤 독립성 같은 거를 유지해주는 재판부로 가되 내란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재판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소위 말하는 약간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 변화의 기류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대통령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당의 지도부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의총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으면 제가 볼 때는 법안은 뭐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할 정도로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뭐랄까요? 충돌 일부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가 어떤 개인의 인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감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국민과 소통해서 투명성과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이런 정도 자체가 수위 자체가 약간 강경파들이 너무 한쪽으로 좀 주도해서 좀 편향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교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좀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뭐 위헌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의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같아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겨가느니 마느니 뭐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기간이 구속 기간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이거 물 떠놓고 빌어야죠.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이른바 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지만 이른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피의자들 다 좋아할 거다 오히려 위헌으로 인해서 재판 중지될 거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볼까요? 산으로 가는 내란 재판부 1. 위헌 지적에 또 다른 위헌 법안 발의. 아까 이 헌법재판소법이 또 발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설혹 이 위헌 제청이 들어와도 재판은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 위헌 지적에 또 다른 법안 이건 역시 위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인 건데 두 번째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 피의자가 역공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피의자 여권 가능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만약에 내란 재판부 자체가 위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광선 변호사님 헌재에서 위헌입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게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게 만약에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나와버리면 네. 내란 재판부 재판했던 내용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재판부로 그렇죠. 가서 다시 헌법으로 받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기관이 재판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이제 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기소가 되든지. 근데 일단 한 번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일사부재의 원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법원장 회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좌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유헌이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 가면 유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신속한 재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소된 지 몇 개월 됐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과 2월에 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재판이 빨리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유헌 자체는 뭐 차치하고라도 자, 헌법재판부 만들었어요. 네. 내란재판부 만들었어요. 사건이 내란재판으로 이송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 기록 다시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1, 2개월, 2, 3개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 기간이 도가하기 때문에 네. 영장을 재발부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유언 소지가 없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은 2, 3개월은 더 지연이 된다. 재판 기록이 이송되고 뭐 네.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언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유언법을 재판 중지된 걸 막기 위해서 또 유언 법률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 법률이 이제 제가 볼 때는 100% 유언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유언이 안 나오게 또 법을 만들 겁니까? 민주당이 유언 법률 공장은 아니잖아요. 제작되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판사, 검사 출신들 다 있고 변호사, 법조인들이 있는데 아주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 해야지. 아까 이현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감정과 분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법 원리에 의해서 헌법에 기반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걸 다 제쳐도 그냥 입법으로 만들어 가려는 태도가 이건 잘못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민주당이 뭐 위헌 법률 뭐 공장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일단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재판 기간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도 민주당에서 좀 고려를 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우상호 수석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단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도입 재확인 위헌 소지 최소화를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공감한다. 하지만 다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호 수석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대체 뭐냐. 그래서 헌재법을 발의를 했죠. 같이 볼까요? 내란 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그래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성호 위원님. 네.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위헌이 아닌 겁니까? 모두가 다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가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네. 위반이고 세계의 모든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 체제를 보면은 뭐 대통령제라든가 의원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법관에 의해서만 조직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행정부나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법부의 독립,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저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반대로 얘기하고 위헌이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쌍끌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도 대통령실과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당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언론용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하나는 하자니 위헌이고 하지 않자니 내란적인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얼마 아니면 이제 내놓을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을 계속 만들어서 위헌의 위헌 이런 식으로 계속 덧씌우는 저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옥상옥 아니냐, 위원을 위원으로 지금 더 옥상옥 하나 더 얻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글쎄 뭐 일단 이런 비판도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사법부가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이렇게 거북이 재판처럼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에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사법부가 스스로 조치를 이미 진작에 전담재판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라는 측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부차적인 어떤 위헌성 시비라든가 아니면 재판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이런 법률안 같은 것들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빠르게 이 내란과 관련된 처분을 우리가 스스로 잘 해내겠다라는 선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점이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법부가 원인 제공을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주당 의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합니다. 똑같은 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심지어 마라톤 의총을 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점심시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김밥을 먹어가면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6시간 동안 의총을 하면서 또 이제 규탄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그래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출사표입니다. 이거 같이 보시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떼고 경기지사에 도전합니다. 라는 거죠. 그동안 말은 참 많았었는데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면 언제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같이 보시죠. 최 위원장은 연내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정청래 대표 측에 구두로 전달을 했다. 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한테 나 지방선거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나 더 이상 법사위원장 못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법사위 하면 추미애 위원장이 생각날 만큼 굉장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개혁하면 큰일 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최악의 국감 F학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핵심 인물 투톱의 위원장에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네,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김상일 위원님. 네. 추미애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명실공히 법사위가 이른바 여야 전쟁터가 됐었는데, 그럼 이제 법사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지,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두 개를 연동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법사위 분위기는 추미애 위원장이 바뀌면 추미애 위원장보다 강성 의원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제 막중한 책임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버리고 경기지사에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씀이 그동안의 법사위원장을 경기지사를 위한 당내 선거용으로 하신 부분은 없나라는 의문표가 던져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아니 법사위를 진행하시면서 그 한순간에 의원의 발언권을 제지하거나 이런 질서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이후에 발언권 전체를 빼앗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법사위에서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오시는 법사위원장께서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일단 이제 법사위가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아마 법사위 이제 그만두니까 반가우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도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경기도지사의 도전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월권을 너무나 많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오는 위원장은 좀 더 합리적인 좀 그런 위원장이 와서 여야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법사위원장 뗀다 보니까 참 반가워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도전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겠죠. 제가 잠깐 나경원 간사 얘기를 못해서 네. 그런데요. 그 얘기 잠깐만 드리면 이 국회법 위반 사안이 유죄가 나신 분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이 추미애 위원장 같은 강성을 또 우리가 모시도록 하지 않게 하려면 간사를 좀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선임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들어와서 이 강성 법사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경원 의원은 빼야 이 강성 위원장이 아닌 다른 좀 이 소프트한 이런 위원장이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결국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실 여기만 뭐 이런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다른 이 위원장들 자리도 다 굉장히 뭐 나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만 나오는 얘기냐라는 거죠. 용산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충남에 이 타운 미팅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우리 여기 강원식 우리 비서실장도 어디 왔다는 것 같던데? 아,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온다고 써놔가지고. 알겠습니다. 저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 가끔씩 저 농담을 하는데 충청도 말은 이거 들어도 이것이요 저것이요. 우리는 얘기하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자는 것이. 그 동해안철도 있죠. 그쪽에서 이 삼척 강릉 구간이 계속 너무 조속이어서 거기를 빠르게 놓는 것이 아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저 보자마자 하여튼 그게 1번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 보고 하라 그럴 걸 그랬어요.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사실 김진욱 대변인님. 강훈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얘기도 있었다가 처음에도 충남지사 얘기가 있다가 뭐 다른 데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가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천후로 막 쓰임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디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건 맞습니까?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네.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네. 지금 뭐 생각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또 네. 대통령실에서도 강원식 비서실장이 나름의 또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쓰임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 또는 혹은 뭐 재보궐선거에 참여를 예정하고 계신 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번 연말 또는 연초 1월 안까지는 네. 선거법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보시면 연말 상황들까지 정리가 되는 대로 본인들의 거치는 결정할 것 같고요. 뭐 당에서도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이 강훈식 비서실장 말고 한 사람 더 언급한 사람 있죠. 지난 9월이었었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를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상호 수석도 강원지사 출마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강원지사는 현재 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장성호 위원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우상호 수석은 위험한 상대입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보면은 다급하다고 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과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지역은 다 국민의힘에 수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그러면 다음 총선 그리고 레임덕이 급속도로 올 가능성이 크고 거대 여당이 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특히 서울, 충남, 강원 이 세 곳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별히 그 지역에 출마가 가능한 강훈식 실장이라든가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서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국무총리까지 지금 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코트 프레싱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확실하게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모든 국정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만약에 패배한다면 또다시 국민의힘한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죠.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용산에서 직접 좀 내보내는 걸로 좀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 이제 서서히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0년) 전 죗값입니다. 기사 보시죠. 네. 방송가 조진웅 쇼크입니다. 9년 만에 시그널 2가 예고가 돼 있는데 나올 예정인데 이거 볼 수 없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그널에서 이 정의로운 형사로 나왔었던 조진웅 씨인데 이거 지금 방송 못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다음 중앙일보까지 같이 보실까요? 묻어야 할까, 물어야 할까, 묻어야 할까, 30년 전 죗값,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조진웅 씨, 사실 그동안 굉장히 활약이 대단했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속사포 동지. 대장, 우리 작전 성공한 거지. 우리들의 투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저희도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영화, 드라마 등등에서 정의로운 형사나 아니면 독립투사로 나왔었던 조진웅 씨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죠. 최소 3대 이상의 차량 절도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배우로 활동하면서부터도 음주 후에 동료를 구타 폭행해서 입건된 적이 있었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같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진웅 씨가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년 씨 어린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강도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건 나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합니다라고 또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선을 이렇게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수습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 생활을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김원희 의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배우 은퇴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30년 전의 죄가를 지금에서 치르는 게 맞느냐? 네. 그건 맞지 않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진웅 씨랄지 어떤 유명한 배우, 연예인은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30년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떤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상급 배우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역할 많이 맡고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배우로 성장한 건 맞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제 과거가 어떻게 보면 소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혐의 중에서 이제 강도강간 혐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소년부에 송치된 건 맞거든요. 그 소년원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아무리 참여를 했더라도 그 이미지가 더 쓰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역할 또는 어떤 행사에 나왔을 때 그게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삼가하는 건 맞지만 그 30년 전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단죄를 배우 역할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조지웅 씨가 약간 좀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여론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어떤 죄값에 대한 반성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랄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으면 상당히 여론도 좀 잠잠해졌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본인이 좀 견딜 수 없었을 그런 상황으로 왔는가 싶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의 측면은 30년 전에 그렇게 처벌받고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배우로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할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적인 인물 또는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먹고 사는 배우 이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본인이 버티기가 힘들어서 좀 더 빨리 은퇴 선언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은퇴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저희도 봤습니다만 김원희 의원, 조국 대표 등등은 이거 너무 과하게 지금 사람을 좀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죠. 근데 반면에 또 주진우 의원은 SNS에 뭐라고 썼느냐 같이 볼까요? 조진웅 성폭력 관여 안 했다면서 내용 설명은 또 회피를 했다. 집단 성폭행 때 그럼 막만 봤다는 거냐. 은퇴하면 다 묻히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에 헤매는데 가명 때문에 아마 조진웅인지 몰랐을 거다라고 다시 말해서 죗값을 좀 치러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김상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 장발장 영화를 통해서 저희는 아주 가슴 깊게 새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보았느냐 이것도 또 특정이 돼야 되고 그 피해 정도가 가해자를 볼 때마다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할 정도의 피해를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오는 거는 맞지는 않겠죠. 근데 그 피해의 정도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성폭행 이렇게 해버리는 또 모든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를 성폭행 가해자 굉장히 큰 가해자로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또 이미지 좋은 글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가 조금 정확하게 규명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이었냐 뭐 미성년자였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 이런 기준과 그 사안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판단을 내려야지 섣불리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성인이었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런 책임을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재활의 기회라는 거는 또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어떻게 뭐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도 사실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뭐 배우 은퇴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여부가 좀 특정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 입장에선 뭐 직접 가해 혹은 옆에서 뭐 막말하다 공범으로 다 엮이는 거죠.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좀 이게 지금 피해자가 그래도 용서를 하고 만약에 이 사안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으면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좀 성급하게 은퇴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 위원님. 네. 아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은퇴 선언은 안 했지만 은퇴 아닌 은퇴를 타의로 당한 연예인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비하면 소년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단순 학폭이나 이런 것보다 더 센 거일 것 같은데 이건 그럼 맞는 잣대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주진우 SNS에 보면은 네. 당시에 신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당시 범죄자 셋이 차를 훔쳐 피해 여성 6명을 유인해 번갈아 성폭행 돈을 뺏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피해 여성 대부분 10대 미성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안이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네. 왜냐하면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으면 일반인들은 통상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SNS에 이런 방식으로 올렸고 소년법의 취지는 교화와 재사회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존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의 유명한 배우라든가 공직자랑 같은 반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회 엘리트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높은 도덕성, 책임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라스웨일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PDR이라는 그런 단계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린 시절의 퍼스널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공적 영역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네.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도 만약 이것이 이제 밝혀진다면 그리고 네. 본인이 가명으로 배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본인 스스로 질책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잠시 휴지기를 갖던가 어떤 냉각기를 갖던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이 지금 예민한 것이 이것이 이제 정치화된 면으로 지금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 문재인 시절 탁현민 언론인 홍범도 유해 봉환 쇼 여기에 주연으로 했었고 그리고 8월 17일 날 그 독립 다큐 영화를 홍보차 김어준 쇼에 출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와 이것을 같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화돼서 양극단적인 어떤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적인 측면에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게 지금 정치적인 사안까지도 좀 비화가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김광석 변호사님. 이것도 저 봐야 돼요. 뭘 봐야 하냐면 소년부 소년원을 갔다는 건데 네. 이제 단순한 절도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특가법상 강도 강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7, 18세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19세 이상이 돼서 저 강도 강간 혐의가 있었고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징역 한 15년 정도는 받을 겁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네. 성폭행 관련 행위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년부 소년을 간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년원이라고 하자면 이제 학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소년원 갈 정도 되면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강도 강간 혐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설사 아무리 어릴 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진웅 씨가 한편으로 따져보면 이걸 계속적으로 은퇴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이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실 은퇴 선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간 그 혐의 자체가 상당히 좀 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빨리 은퇴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 아니면 옛날 일이 계속 언급이 되고 밝혀지면서 본인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어울리는 그런 주제와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먼저 첫 번째, 장경태 의원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왜 나왔느냐? 저희 같이 보실까요? 장경태 의원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밤에 SNS에 글을 이런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이 지금 본인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하고 뒤에 뭐 의원님 뭐 화이팅, 뭐 우유빛깔 장경태 뭐 이게 쭉 적혀 있는 이 뒷백을 바탕으로 찍었던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 다 꼰대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멘붕이 시작되고 현타도 오고 이거 나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되고 며칠 안 돼서 장경태 의원 생일이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가 좀 내가 이런 의혹을 받지 않았던 뭐 1년 전, 2년 전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 생일 때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거 사람 가려서 만나라고 했었는데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고 했었는데 라는 글을 지금 올린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지금 내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아서 영양가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혹에 휘말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본인이 굉장히 무고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과거의 생일 사진도 같이 회상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특히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고소인 측에서도 또 이 글을 보면서 본인이 또 느껴야 할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좀 자중들 하는 모습들, 서로가 어느 쪽이다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양쪽이 모두가 어떤 진실이 규명되고 그 진실에 따른 어느 합당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까지 일단은 좀 자중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2차 가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또 진영 간에 이것을 뭐 갈등의 요인으로 쓰고 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양 진영 쪽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방을 공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차 가해성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양쪽 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심조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있었던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리감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사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 안팎의 사람들이 사실은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의 판단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뭐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김한교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사람 다 얘기를 하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약간 어쨌거나 당 쪽에서도 좀 약간 중립 기여를 좀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느 한쪽 말고 일단 중립 끝까지 좀 지켜봅시다라는 약간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 장경태보다는 피해자 말이 옳다고 생각해도 사실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장경태 의원이 아까 뭐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향가 있는 사람 만나라 이 말은 국회의원 재선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이 가려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잘 만나서 다 소통하고 귀 열고 다 들어야죠. 또 영향가 있는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향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판단되는 거죠. 영향가는 나에게 도움만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도움만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상황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 쪽에 공격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피해자는 네.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장경태 의원은 계속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에 부합하는 증거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멘붕 시각도 현타가 온다 이 말 자체는 본인 무죄 받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 오지 않겠죠.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김 변호사님 개인 생각으로 일단 이거는 뭐 좀 더 본인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뭐 영향가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그럼 맞는 것이냐 국회의원으로서라는 취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사퇴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관련해서 사퇴합니다라는 공지가 직접 들어왔는데 손범규 대변인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합니다.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내 생일인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또 손범규 대변인도 어제가 또 생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난 억울합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대변인직은 사임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장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막 공세를 하고 있던 중에 성추행 의혹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럼 이 공격 더 힘을 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경태는 장경태고 손범규는 손범규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3년 2월에 저녁에 있었던 자리고 수차례 지금 당의 윤리위에도 뭐 피해자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에 진상 조사를 해달라 네. 그런 요청도 한참 전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모 방송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당으로서는 성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직을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범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천시당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지난번 출마했고 방송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그런 어떤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것과 장경태 의원 것과 같이 놀 것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 건과 손범규 의원 건은 이 손범규 대변인 건은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국민의힘의 시각과 민주당의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김상일 위원님. 네. 보통 이런 뭐 성 관련 비위 의혹이 일고 이게 소송까지 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통상은 당 탈당을 하거나 당 밖으로 나가서 광명 찾아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손범규 대변인도 그렇고 일단 자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억지로 내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보직을 해임시키고 당과 관련된 일들을 정지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정도를 해야 타인이 내지는 타 당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말을 할 저는 자격이 어느 정도 생각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중잣대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차별주의적 시각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도 똑같은 잣대를 대서 처리를 해야 그야말로 메신저로서 그 거부 대상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신저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없이 똑같은 잣대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바로 박나래 씨입니다. 주말 내내 시끌시끌했었죠. 박나래 씨. 기사 같이 볼까요?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 전문 간호사한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사실 박나래 씨 관련해서 무슨 뭐 불법 왕진 논란 전에 처음에 이 제기됐었던 의혹 자체는 이거였었죠. 같이 볼까요? 이른바 갑질 논란입니다. 매니저한테 폭언을 하고 뭐 술잔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었죠. 그리고 기획사 1인 기획사인데 이 기획사 자체가 등록이 좀 안 돼 있어요라는 뭐 이런 얘기 이 의혹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뭐 엄마 그리고 예전 남자친구한테 직원이 아닌데 유령 직원으로 이 등록을 해서 회사 돈을 월급처럼 송금을 해줬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뭐 맞다 아니다 뭐 맞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막 오갔는데 여기에 더해서 무슨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됐었냐면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나래 씨가 피곤할 때 이른바 뭐 링거를 맞는다고 하죠. 링거 맞고 앰플 맞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다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그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진이랑 같이 올렸어요. 이게 납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이런 모습과 같이 올리면서 내가 내몽고 포강의대 교수를 역임을 한 사람인데 매니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보자가 전 매니저들인 거죠.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날 가십거리로 만드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자신은 이 내몽고 뭐 포강의대 여기에서 내가 교수도 했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한국을 알리는데 힘썼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이렇게 가십거리로 만드냐라는 글을 올리고 지금은 근데 또 이 게시물이 삭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뭐 주사이모라고 이 매니저들은 통상 부르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전 매니저들은 아니 이거 이렇게 그냥 무슨 이 주사이모네 집에 가서 뭐 링거 맞고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링거 맞고 이런 거 다 불법 아닙니까?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사안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박나래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매니저들이. 근데 저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자기는 뭐 의사 자격증이 외국에서 내몽고에서 있는 것처럼 하고 뭐 포강의대 교수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대가 없다고 의사협회에서 확인을 했어요. 설사 거기서 의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의사 면허를 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매니저들과 나눈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방전이 지금 박나래 씨의 처방전이 아니고 제3제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고 이제 대리 처방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저 게시물 자체도 삭제하는 것이 아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그다음에 삭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의료법에 의하면 사실은 의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응급이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랄지 이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저 부분은 뭐 상당히 위법행위인 게 맞고 또 처방 없이 어떤 수면제랄지 이런 거 했다 보면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부분은 상당히 박내리 씨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일단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의사 가운 입은 걸 지금 올리면서 내가 내mon고 포강의대 교수도 했었던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이 공의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 모임에서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른바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가 나왔다고 하는 포강의대는 이거 유령의대입니다. 해당 의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가 아닌데도 의대 교수 직함을 사용할 수는 또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실제 만약에 내몽고에서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지금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 변호사님. 네. 불법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한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주사이모는 무면허 의료행위고 네.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아요. 근데 만약에 박나래 씨가 난 몰랐어요. 자격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한다면요. 그건 상관이 없죠. 의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의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박내리 씨 관련된 건데 박내리 씨가 사실은 처방전 없이 대리 처방하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그 대리 처방한 이유가 아마 그 약품 자체가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 가지 뭐 피곤한다랄지 아니면 잠과 관련된 수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뭐 프로포폴이랄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약법 위반으로 박나래 씨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좀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박나래 씨는 아니다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불법인 걸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여쭤보면 짧게 여쭤볼게요. 박나래 씨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위약금도 사실 상당할 수 있거든요. 저 내용은 이제 계약서를 봐야 하는데 네. 저희 이제 박나래 씨의 어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계약 이런 것들이 어떤 손상이잖아요. 이미지 손상. 그리고 본인의 어떤 불법 행위. 그러려고 하면 이제 계약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위약금이랄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손해배상도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상당한 양이 좀 되지 않겠냐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박나래 씨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입장을 어떻게 밝히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연동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